혜성은 한국이 개발한 최초의 함대함 유도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첫 유도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기술은 무시만 당하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체계를 한국이 독자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시험 사격의 성공과 양상까지 결정되는 순간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출한 혜성이 명중률 제로라는 무기에게는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의적인 시기였던 것이었고 미숙한 기기 운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혜성의 개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가 수입한 혜성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모두 명중 실패해 일각에서는 혜성에 떨어지는 성능이라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콜롬비아 현지에서도 불량품을 판 거 아니냐며 비난의 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 기술진이 콜롬비아에 파견되어 문제를 해결했는데 원인은 혜성의 표적 센서를 북반구 센서로 설정해놓고 정작 남반구 근처인 콜롬비아에서 쏴 일어난 해프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제대로 된 세팅을 하고 쏜 훈련에서는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의 포항급 초기함과 맞먹는 크기의 군함을 한 방에 둘로 쪼개서 침몰시키는 위력을 가시했습니다. 혜성이 이처럼 정확하고 파괴력이 있는 유도미사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 많은 비화가 숨어 있는데요. 미사일 비행시험의 절정은 역시 명중에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혜성은 가상의 적으로 모사한 바지선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명중은 명중이긴 했는데 발전기 컨테이너 상단에 조금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불과 수십 센티만 비껴나갔으면 실패를 면치 못했을 만큼 간발의 차이로 명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구진은 명중률 판정을 위한 묘안을 세웠는데요. 몰래카메라와 같은 소형의 영상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유도탄의 장치에 2002년 12월 비행시험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도탄이 목표물에 호밍해 가는 장면을 대형 화면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는 경우에는 유도탄이 바닷물로 곤두박질치며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여주어 미사일 개발 점검을 위해 참관한 군 관계자에게도 실패 사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불상사를 연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에 이 소형 카메라가 사용되었고 매번 명중 장면을 보여주어 군 관계자에게 혜성 개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게 된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는 함대함 순항유도탄 혜성을 자체 개발하는 비행시험에서 성공과 실패의 롤러코스터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말 사업 종료 시까지 여러 무기체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핵심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ADD가 혜성 개발 과정에서 확보하게 된 핵심 기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미사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제트 엔진 개발은 순항 유도탄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입니다. 외국에서 제트 엔진을 도입하려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유도탄의 성능을 제작회사에 모두 공개해야 하고 양산 과정에서 제작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트 엔진을 ADD 연구원과 업체 기술진들이 힘을 모아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순항 유도탄을 우리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 손에 거머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는데요. ADD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혜성의 제트 엔진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처음에는 기술 부족으로 엔진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RPM을 상승시킬 때 엔진의 고속 회전을 감당하지 못해 소재가 깨지기도 하고 외부 물질이 들어가 압축기 블레이드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강우 시험에서는 실수로 많은 물을 제트 엔진에 넣어 엔진 프레임이 수축하는 바람에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DD는 1996년부터 혜성 탐색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기술이 부족할 때 외국에서 구매하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구매 불가능한 부류에 속합니다.
해당국에서 수출 허가 품목으로 묶어서 관련 기술이 외국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마쳐 이스라엘이 함대함 유도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동시에 로비 활동을 펼쳐 우리의 독자 개발 의지를 막으려는 행동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일부 국내 인사는 이스라엘 탐색기 기술을 모두 다 준다는데 경험도 없는 ADD가 왜 개발하려 하느냐며 함께 협력하면 실패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기술도 배우는 계기가 돼서 더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독자 개발하다가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이스라엘로부터 탐색기 몇 개를 개발해 제공받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또 관련된 자세한 기술은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단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함대함 유도탄의 독자 개발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 ADD 연구원들은 자체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성의 탐색 개발과는 별도로 1996년 4월부터 마이크로파 탐색기 개발 응용 연구 사업을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개발팀은 자체 기술로 탐색기를 설계했으나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능이 제대로 나올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은 해외 기술 협력 연구를 추진해 1차로 설계에 대한 검증을 받고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말에 이르러서야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국산 마이크로파 탐색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 ADD 개발팀은 기초 연구를 충실히 해 외국산 자이로를 수입, 스크랩다운 관성 항법 장치를 만들었고 항법 컴퓨터로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에 공을 들였습니다. 해성 관성 항법 장치에는 당시 ADD에서 개발하고 있던 기계식 자이로의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외국산 자이로를 수입해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막상 구매하려고 하니 당사국에서는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는 등 개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산 유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소재 수입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국산 기계식 자이로를 사용하기로 결정 후 지속적인 개량을 거치면서 자이로 만드는 기술이 개선돼 성능이 만족할 만큼 도달하게 됐습니다. 가속도계도 처음에는 진자가 수시로 깨지는 등 불량이 잦아서 함정의 유도탄을 적재한 후 고장 발생으로 곧바로 하역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이 끝나갈 무렵에는 안심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이 되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개발들로 인해서 최초로 국산 관성 센서를 사용한 스크랩다운 관성 합법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우리의 국산화를 촉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이 기술은 이후 더욱 성능이 우수한 관성 합법 장치를 개발하는 밑거름이 됐는데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좋은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해성은 항공기처럼 비행하는 특성을 가진 순항 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을 이용해 상승한 후 최종 순간에는 자유낙하의 표적에 도달하며 사거리가 길 경우 비행 중간 단계에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비해 순항미사일은 터보팬, 터보제트,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권 내부에서만 비행합니다. 또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다양한 공격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거리 내 임의 거리에 있는 표적을 용이하게 공격할 수 있고 다양한 종말 공격 비행 경로를 가지므로 공격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의 탄두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 공격, 장애물 우회 공격 등 다양한 공격 전술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성의 경우 목표에 명중하지 못했거나 회피 기동 등으로 인해 스쳐 지나간 경우 다시 명중할 때까지 재공격을 시도하는 재공격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며 표적을 마친 후에는 충돌과 동시 폭발하기도 하지만 지연 신강 기능을 살려 관통 후 함정 내부에서 폭발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해성의 개발 성공으로 절약된 외화는 약 1조 원 이상입니다. 양산 단가 자체는 하품보다 해성이 2배나 더 비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외산 무기 도입에 들어가는 외화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국산 유도무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국고를 줄였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무기를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외화에 불필요할 수도 있는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 배치 비용이 해외가 아닌 내수로 돌기 때문에 훨씬 이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기 구입에 똑같은 1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국내로 1조 원이 풀리는 것과
해외로 1조 원이 유출되는 것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인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요. 거기다 추후 성능 개량 등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외화로 빠져나갈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절약하기 때문에 당장의 가성비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한국이 기존 수입 장비보다 열등하더라도 어떻게든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해결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해성의 구경은 하품과 비슷해도 하품과 달리 고정식 공기 흡입구가 동체 옆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잠수함 발사 대한미사일과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하푼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군 역시 F-15용으로 하푼 블록 2를 새로 도입했는데 공군은 당분간은 해성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해성은 하푼보다 크고 무거운 외형도 문제인데 작전 반경의 중요도가 크게 올라가는 해상 소티에서 하푼과 큰 성능 차이가 없으면서도 작전 반경이 짧아지는 것은 공군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공격기에는 해성의 공대함 버전으로 장착 가능한 기체가 없습니다. 항공기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는 사실상 국산 유도미사일을 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성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최초의 유도미사일입니다. 해성의 개발로 인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처음 해성을 개발할 때부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경을 이겨냈고 현재는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방산무기 기술은 돈으로만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치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군 일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KF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20여 년 만인 내년 5월 첫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말도 많지만 반면 기대도 큰 KF-X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주목할 겁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 F-16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전투기라는 제하의 기사인데요. 외국 언론은 KF-X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KF 사업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 정책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 동아시아에서의 역동성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안전지대를 추구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은 70년 동안 안보협정을 맺어온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해 팔을 크게 벌리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 강국이라는 위상 때문에 많은 국가들을 휩쓸고 있지만 한국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KF-X의 개발로 방어력을 강화하는 길을 떠났기 때문에 아직 중국에 굴복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제작한 KF-X 개발 프로그램은 한국말로 보라매라고 불리는 첨단 멀티롤 전투기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노후화된 서울의 F-4DE 팬텀2와 F-5EF 타이거2 전투기를 대체하는 현대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전투기는 F-35, F-22 랩터, 수호이 57과 같은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 않으며 스웨덴 그리펜,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잉 슈퍼 호넷과 유사한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이 6세대 전투기 생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왜 그 아래인 전투기 생산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 정답은 타이밍과 수출 전략이다. 미국이 비밀리에 개발하는 NGAD 전투기, 영국의 템페스트 등 차세대 전투기들은 모두 KF-X가 가동해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을 때 완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F-X는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1년 4월까지 시제품을 완성해 2022년 비행한 뒤 2026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시기에는 6세대 전투기들이 어느 곳에서도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특히 F-35는 일부 국가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J-20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KF-X는 전투기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의 으뜸패가 될 수 있다. 이는 KF-X가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가에 기인한다. KF-X는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스텔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처럼 레이더 단면을 축소한다. KF-X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스웨덴 그레펜과 같이 레이더 단면이
0.5제곱미터이며 라팔과 F-16은 1제곱미터이다. 스텔스 기술이 미래 5세대 또는 6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KF-X는 적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전투기다. 게다가 이 전투기는 최대 속도 마하 1.8, 사정거리 1800마일로 비행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F-16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전투기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훨씬 빠른 속도로 순항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KF-X에는 장거리에서도 고속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램젯으로 구동되는 MBDA의 미티어 미사일이 탑재된다. KF-X는 첨단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SRAAM과 IRIST 단거리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할 예정이며 이미 한국 공군이 사용 중인 공대공 미사일도 통합할 예정이다. 추후 KF-X 전투기들의 양산 도입 단가는 비행기 한 대당 5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또한 엄청난 무기 탑재 능력과 스텔스 기술을 가진 KF-X를 전 세계 많은 고객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한국에게 무척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KF-X는 6세대 전투기가 아직 전력화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F-35 전투기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거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가성비가 훌륭한 전투기로 한동안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전망은 지난번 글로벌 군사 매체인 내셔널 인터넷에 KF-X 한국은 그들만의 스틸티 전투기를 원한다라는 기사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기사의 핵심은 KF-X가 오고 있다. 팬텀이나 F-15 이글과 같은 이전 세대보다 레이더상에서 더 잘 드러나지 않는 인상적인 공중 전투기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KF-X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되어 왔고 향후 개발 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F 사업은 2002년 11월 소요가 결정됐고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탐색 개발이 진행됐는데요. 이후 2016년부터 체계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 항공기 형상과 내부 구조를 확정했으며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입니다.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죠.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외신의 보도처럼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기입니다. 카이는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습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습니다. 스텔스기의 찡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죠.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35보다 우수한 F-117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KF-X는 급선회 및 가동 등 비행 능력에다가 최첨단 장치로 무장합니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는데요.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합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A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개량된 진짜 스텔스 K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KF-X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걸까요? 개발 비용도 많이 들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만약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만 생각한다면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그냥 수입 전투기를 사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단지 그때 도입가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투기에 장착하는 프로그램도 구입해야 하며 매년 엄청난 비용의 운영 유지 비용이 발생하죠.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면에서 효과가 큽니다.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KF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특산화 기회도 열리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자주적인 항공 운영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무장 운영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공군이 우리나라 마음대로 작전에 활용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전투기를 개조하고 무장 선택과 프로그램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즉 마음대로 굴릴 수 있으면서 유지비 부담도 적은 다목적 기체가 생기는 것이죠.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이런 모든 곳에 활용 배치 가능한 기체, 그게 바로 KF-X인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방산업계 경항모용 한국형 전투기 KF-X 네이비 개발 검토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는 2033년 전력화 예정인 한국형 경항모함의 미 F-35B 해병대용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선정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 방위산업계에서 경항모에 탑재할 해군용 한국형 전투기 네이비 개발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인데요. KF-X는 오는 2026년 개발 완료 예정이어서 파생형인 KF-X 네이비 개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KF-X에 미티어, IRST, 미제 공대지, 타우러스, KGGB 같은 무장의 장착이 논의되고 KF-X 네이비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KF-X를 개발하는 덕분에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거나 논의 중이며 차후 전투기 무장을 추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도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의 난관도 많았습니다. 반면 우리의 K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고비를 비교적 잘 넘겨왔습니다. K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죠. 생산 단가는 앞서 외신의 보도처럼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외신의 KF-X 보도처럼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석권하는 날이 오기를